오늘의 토론 주제가 도착했나 봐요.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저 역시 불안해요. 맞아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크게 느껴지죠. 맞아요. 너무 불안해요. 어느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93%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가 62.1%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유출 후 대책을 믿을 수 없어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2014년 초에 발생한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안감이 더 커졌는걸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젠 더 이상 유출될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지도 않다라고 농담까지 하는걸요.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스터디를 통해 열심히 배우면 개인정보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서 시작해볼까요? 네네. 세미나실로 가서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정보 사회와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원인과 현황,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의 학습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식정보 사회로의 변화와 개인정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2차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고,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스터디를 시작해 볼까요? 지식정보 사회와 개인정보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즉 21세기가 무슨 사회인지 아시나요? 지식정보 사회라고 하죠. 네, 맞아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명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사회가 열렸고, 점차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되었어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다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특히 근무지, 근무시간, 제품의 형태 등 비즈니스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나요? 네, 이제는 제품이 아닌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근무 형태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에서 24시간 동안 쇼핑이나 금융, AS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의 제약이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금융을 거래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는 소비자의 환경이나 성향, 구매 패턴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초기의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분리되어 생활의 보조수단이었지만, 현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현실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죠. 맞아요.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은행 거래나 인터넷 쇼핑을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 공간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개인정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정보가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합에 의한 정보까지 포함하죠. 다른 건 알겠는데 결합에 의한 정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결합에 의한 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는 일반적 정보, 사회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정신적 정보, 재산적 정보, 신체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일반적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가족관계 등을 말하고 사회적 정보는 교육이나 근로 및 자격 정보를 말해요. 통신 위치 정보는 통화나 문자 내역, IP 주소, 화상 정보 및 GPS 등을 말하죠. 정신적 정보는 기호나 성향, 신념, 사상 등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와, 신념이나 사상도 개인정보에 속하는군요. 네. 또한 금융정보나 신용등급 정보와 같은 재산적 정보도 포함되고 신체 정보나 의료, 건강정보와 같은 신체적 정보도 포함된답니다. 혹시 CCTV에 찍힌 영상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나요? 네, 맞아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의 범위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에 찍힌 영상 정보나 위치 정보 같은 것들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죠. 아, 그렇군요. 이처럼 신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과 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점차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개인정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답니다. 검색이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검색 결과와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SNS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개인 환경 및 쇼핑 이력을 분석하여 이용자별 관심 분야 및 성향을 분석해요. 이렇게 분석한 정보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광고에 활용되죠. 아,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여 환자의 습관 및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처방하는 데 활용해요.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를 기획할 때 시민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적절한 공공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즉, 이용자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SNS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기본적인 정보와 이용자의 추가적 서비스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말인가요? 네, 이처럼 개인정보의 활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내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불법적 제공 및 감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박계인 사원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계속해서 개인정보 침해 원인과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정보 주임이 준비했죠.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원인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불법적 제공 등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법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보이네요. 네, 특히 2014년에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나요. 제 정보도 유출되었거든요. 네, 자그마치 8,359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신고는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들이 접수되었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신고 접수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분야에서 높은 비중이 나타났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침해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외부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관리자의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축적되어 거래되는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거래되나 CD 등 저장 매체를 통해 직접 판매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2차 피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 수신을 비롯해 신분증 또는 문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위조 휴대폰 및 신용카드 발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출로 메신저 사기, 유료 콘텐츠 도용 및 아이템 해킹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금융 정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 침해 원인과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나정보 주임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보안 선임이 준비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생긴 피해 사례에 대해 나주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명의 도용이나 각종 스팸 문자 및 메일 수신, 악성 댓글, 그로 인한 마녀 사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존 고객이 이탈할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비방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며 정보 주체로부터 소송 등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며 기업 이미지 또한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보 주체의 관점으로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 문자가 날아오고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니 정보 주체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신이 생기겠군요. 기관이나 기업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보 주체의 불신으로 인해 고객의 이탈과 영업 손실을 가져오겠네요. 유출기관의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 유관된 협력기업이나 동종업계 기업의 매출이 함께 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소송 비용과 과징금,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강화되겠군요. 네, 결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사고와 연관된 제도 및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 주체에게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나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출기업, 정보 주체, 정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형 자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알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고 알맞은 용어를 유추해 드래그해 보세요. 오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